시작하겠습니다. 행정론. 행정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점수를 얻어야 되는 과목이에요. 행정은 뭐 모든 과목이 다 낯설긴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좀 썼던 언어들이 나오고 그래도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많이 접했던 언어들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언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행정론은 좀 점수를 따고 가셔야 되는 과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면 80점에서 90점 정도 맞고 가셔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뭐 베이스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만 좀 더 보강하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점수가 나오고 행정도 그렇게 많이 바뀌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되어진다. 그래서 이 행정론 과목도 기출문제를 좀 많이 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먼저 설명드리면서 이제 과목 나가겠습니다. 자, 350쪽에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 사회복지 행정은 뭐냐면 행정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떠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클라이언트로 전달되어지는 요 사이의 과정. 이것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실천의 한 방법이고 개별 조직의 사회복지 서비스 생산 공급 활동이다. 생산한 것이 공급되어지는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광의의 행정을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 나옵니다. 정책을 서비스로 구체화시키는데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의 총체적인 활동이 뭐다? 사회복지 행정. 그 중에서도 광의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은 뭐냐? 우리 사회복지 활동 자체가 목표를 추구함에 있잖아요. 그죠? 어떤 목표를 추구하죠? 문제 해결과 욕구 충족이라는 목표를 갖고 사회복지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행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직 운영의 책임성 확보. 왜 조직이라는 단어가 나왔냐면 행정이라는 과목은 조직이랑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은 결국은 조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직 운영의 책임성 확보와 효과성 증진. 효과성은 왜 나왔어? 아까 목표라며. 목표라는 게 다 나오면 효과성은 그냥 같이 친구야, 친구. 그리고 비일관성과 실패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감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체계, 조직이 있다라는 것은 체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체계가 있으면 비일관성과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죠. 다음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은 뭐냐면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성. 자, 조사로는 가치 뭐라 그랬어요? 중립적이다 그랬죠. 사회복지 정책론은 가치 지향적이라 그랬죠. 행정은 그럼 뭐겠어요? 가치 지향적이죠. 왜냐하면 정책 만들어진 것을 실천하는 건데 그 정책 자체가 가치 지향적이기 때문에 행정도 어떻게? 가치 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는 어떤 가치가 있어? 뭐 예를 들어 도덕적 가치. 이것도 가치 지향적인 거죠. 어떤 가치를 내걸었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인 책임성이 있고요. 사회복지 행정의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하라 그러면 뭐냐면 원료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행정일 때는 원료가 다 특별한 어떠한 사물이 될 수도 있고 현상이 될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원료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원료가 인간이기 때문에 목표가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불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딱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은 목표가 모호하다. 목표가 모호한데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 기술 자체가 분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분명하다. 사람들이 여기서 다 헷갈려요. 왜 우리가 목표가 모호해? 왜 기술이 불확실해? 이 원료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 모호하고 기술이 불확실하고 전문가와 대상자의 상호작용.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은 그래서 누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냐 하면 전문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전문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대상자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휴먼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근거죠. 그리고 성과를 측정할 척도가 어떻게 하다? 부재하다. 척도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척도 자체도 불명확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A라는 우울증 척도를 갖고
우울증 수준을 측정하더라도 그 점수가 그 사람의 실제 우울 성향, 우울 수준을 나타난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고,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의 공통점은 행정이라는 것은 같아요. 행정은 뭐야? 법과 정책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행정이죠. 이 세상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뭔가 불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어떠한 문제를, 나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영역이든 다른 일반 행정 영역이든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 해결 과정이다라는 것은 공통점이고, 목표 달성을 위한 조력과 과정의 요구, 공공의지가 있다라는 것은, 왜? 정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공공의지가 있다라는 것은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일반 행정 범위를 초월하는 지식이 필요하다. 일반 행정에서 플러스 뭐가 필요해요?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기술들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문 사회복지사의 업무 수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 행정은 어떻게 보면 그냥 숫자, 빈도 이런 것만 잘 짜맞추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 행정은 뭐예요? 원료가 인간이기 때문에 답을 명확하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냐 하면 전문가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문 사회복지사의 업무 수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모든 구성원이 행정 과정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읍면동에 담당 공무원이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일반 행정은 모든 사람이 필요할 필요가 없어요. 전문가에 의해서만 딱 하면 딱 돼요. 근데 사회복지는 어때요? 클라이언트라든지 지역사회라든지 이러한 모든 구성원이 행정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지계획 수립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역사회 보장 계획 몇 년에 한 번씩 한다 그랬죠? 4년에 한 번씩 한다 그랬죠? 이거 할 때 전문가만 이게 복지계획을 수립하던가요? 아니죠. 주민들이 뭐 해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사회복지 행정의 가치, 이 부분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효과성, 과자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결과, 목표, 이거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효과성은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느냐의 얘기다라는 거고요. 효율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효율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상당히 효율적인 사람이 있고 비효율적인 사람이 있죠. 효율적인 사람은 한 달 딱 공부했는데 합격하는 사람. 그죠? 약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부터 공부했는데 떨어지면 안 되지만 떨어지는 사람. 그죠? 그러면 효율성이 낮은데 효과성이 높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있지. 1년 내내 겨우 남들은 한 달 공부해서 합격하는데 나는 1년 내내 공부했어. 효율성은 떨어져. 그런데 어떻게 했어? 목표는 달성했어. 1급은 합격했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공평성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공평성은 평등하다라는 거죠.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학연과 지연과 혈연과 종교와 이런 것에 의해서 누구는 더 많은 서비스를 받고 누구는 제한된 서비스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뭐다? 공평성이다라는 것이고요. 접근성은 그 밑에 편의성과 활용성 있죠. 시험에서 접근성이라고 나오면 우리가 맞출 수 있는데 편의성이나 활용성이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실제 나왔었고, 그래서 접근성이나 편의성, 활용성은 같은 단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처음에 접근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간 물리적인 접근성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심리적인 접근성 그리고 정서적인 접근성, 이러한 접근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적인 접근성. 자, 물리적인 접근성은 갔는데 지체장애가 있어서 엘리베이터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계단이 있어. 그럼 아예 못 가는 거죠. 물리적인 접근성이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은 전부 다 뭐 어떤 원칙을 따르냐면 신청주의예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보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신청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물리적인 접근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내가 모르면 신청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의 접근성, 그리고 심리, 사회적인 접근성. 내가 저기 가면 낙인 당할 걸 뻔히 아는데 내가 가겠어요?
아니죠. 그럼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어떤 낙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제공이 되어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심리적, 사회적인 이러한 부분들도 접근성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회복지 행정의 관점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많이 얘기가 되어지죠.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정책에서 복지국가 이분 모형 하면 누구 생각나요? 윌렌스키와 루보. 윌렌스키와 루보 하면 어떻게 나누죠?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자녀적 모형은 뭐하고 같아요? 여기에 있는 선별주의와 같아요. 자녀잖아요. 이렇게 뭔가 구분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주의는 선별주의와 같고, 제도.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내면, 제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보편주의에 가까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특정한 누군가를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제도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제도적 하면 보편주의다. 이렇게 연결 지으셔야 돼요. 자, 그럼 보편주의 설명한다. 보편주의는 제도적 복지 개념이다. 공평성과 접근성을 강조하고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편주의다. 모든 사람이 하기 때문에 공평성이 상당히 우수하죠. 반면에 모든 사람을 주기 때문에 뭐예요?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선별주의는 자녀적 복지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욕구가 특별히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지급되다 보니까 효과성과 효율성이 훨씬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낙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장학금 줄 때도요, 부모한테 허락받고 준대요. 그냥 줬다가는 부모가 항의 전화 와요. 왜 우리 아들한테 이거 장학금 줬냐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가정이 못 사는 거 다 친구들이 다 알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항의 전화 온대요, 실제로. 예. 선별주의는 그래서 공공부조가 가장 선별주의적 성향이 있죠. 그래서 자산 조사를 통해서 일정 소득 이하이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공공부조가 선별주의적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의 실천 원리를 보면 기관의 목적의 원칙, 기관의 사회적 목적을 명확히 설정해야 되고, 문화적 장의 원칙이다. 그래서 지역사회 문화를 서비스 제공 과정에 반영해야 되고, 의도적인 연계 원칙이다라는 것은 의도적 활동 관계가 확립되어 한 목적적 업무 관련성이 확보돼야 되고, 기관 전체성의 원칙, 기관이 하나의 유기체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기획의 원칙, 지속적 기획 과정을 통해서 의미 있는 서비스 개발을 원한다라는 것, 조직화의 원칙, 활동은 조직화되고, 행정하면은 결국은 이 조직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다 조직사항에서 이 353쪽에 보면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 있죠? 우리가 배울 것은 결국 이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오면 위임의 원칙, 조정의 원칙, 변화의 원칙, 평가의 원칙, 성장의 원칙. 이게 따지고 보면 조직에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53쪽으로 넘어가서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 포스코베라 그래서 이 앞글자, 영어의 앞글자만 따면 포스코베가 되는 거죠.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 순서 그 자체가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죠.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기획.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내년에 인터넷 신문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뽑기 전에 뭘 고민하죠? 내가 어떤 식으로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할 것인가 머릿속으로 구상하잖아요. 이렇게 구상하는 과정을 뭐라 그래? 기획이라 그러죠. 이 기획은 계획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계획은 기획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이 계획이죠. 그럼 기획은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ing. 플래닝이라 그래서 과정을 얘기를 하죠. 과정이라는 것은 정태적이 아니라 동태적이죠. 그리고 왜 기획을 왜 해요?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지향적 이러한 것들이 다 연결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획,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과업 수행 방법들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기획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사람을 무조건 채용해요? 아니죠. 내가 어떻게 조직을 구성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죠. 내가 수직적인 구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수평적 구조로 직원을 채용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죠. 그리고 만약에 수평적으로 하면 몇 사람, 팀장을 몇 사람을 뽑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죠.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직도를 그리는 것이 여기에 뭐다? 조직이다라는 거예요. 자, 조직도가 그려지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제 채용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인사. 물론 인사는 채용만이 아니라 채용에서부터 해고까지를 인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획하고 조직하고 인사 이렇게 순서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뽑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시. 자, 지시를 했어. 그럼 이 사람들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을 하면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조정. 그리고 일한 사람들에게서 뭘 받아야 돼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결과 보고들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보고. 그래서 보고에는 직원의 뭐 보고라든지 이사회, 지역사회, 후원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전달을 받는 거죠. 우리 사회복지 현장은 적자 생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보고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현장이죠. 자, 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뭐가 다 수반돼요? 예산이라는 것이 다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재정, 중장기 재정 계획이 수립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뭘 해요? 처음에 우리가 기획에서 가졌던, 항상 맨 처음에 기획에서 가졌던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를 맨 마지막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평가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기획에서부터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재정, 맨 마지막에 평가.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가진다라는 그 순서 자체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기출문제 보면 그거죠. 조직의 공식 구조를 통해 업무를 규정한다. 어떤 구조냐 얘기했기 때문에 정답은 뭐예요? 조직도가 되는 거죠. 2장 넘어갑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 항상 시험은 우리나라 게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게 많이 나오는데 정책에서는 미국의 사회복지가 아니라 어디 게 많이 나왔어요? 영국이 많이 나왔죠. 근데 행정에서는 영국보다 미국이 많이 나와요. 그다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지만 자, 미국의 사회복지를 볼게요. 19세기 중반에서 1920년대까지 보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가 자선조직협회가 언제 만들어지죠? 대충이라도 1869년 그죠? 60년대.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엘리자베스 구민법이 바뀌면서 개정 구민법으로 바뀐 게 1830년대죠. 그래서 이게 바뀐 다음에 20년 후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선조직협회가 나오고 자선조직협회가 나오고 또 20년 후에 뭐가 나와요? 인보관이 대충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선조직협회 1969년에 런던에서 처음, 미국은 1876년에 버팔로에서 처음 발생하고요. 거기에서 한 20년 정도 후에 인보관이 영국은 1884년에 영국 토인비홀, 1889년에 미국의 헐하우스. 둘 다 히읗자 들어가죠? 인보관은.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밀포트 회의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1929년에 밀포트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처음 나오냐면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우리가 이게 행정론이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밀포트 회의에서.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이 실천 방법으로 인정된다라는 것이고요. 1930에서 50년대 특징을 보면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죠. 세계 대공황으로 대량 실업과 빈곤이 심화가 됩니다. 자, 대량 실업과 빈곤이 심화되니까 그들을 어쩔 수 없이 도와야죠.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사회보장. 그래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만들어지죠. 근데 사회보장법이 만들어지면 뭐가 생겨요? 행정이라는 게 생겨요. 아까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 행정이 생긴다 그랬죠. 조직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관심이 중대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1950년대 공동모금회가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사회복지 조직과 행정이 포함된다. 처음에 학부에서부터 사회복지 행정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행정이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학부에서 사회복지 행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학원 교육과정이 먼저 언급이 된 거고요. 1960년대 보면 빈곤과의 전쟁. 자, 미국은 잘 사는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잘 사는 미국과 어떤 미국이 있어요? 못 사는 미국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그랬어요? 빈곤과의 전쟁으로 어떤 사업을 했죠? 헤드스타트. 헤드스타트를 했죠. 헤드스타트가 어떤 거예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만이라도 준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배워서 나중에 성장하면 직장을 얻을 것이고 직장을 얻으면 슬럼과 빈민가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운동을 펼쳤던 것이 뭐다? 헤드스타트 운동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권운동과 반전운동, 복지권 운동이 활발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가 증가된다. 자, 근데 1960년대 행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역사회 복지가 발전되면 행정은 주춤해요. 행정이라는 건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지역사회가 활성화되면 이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역사회가 활성화가 되면 행정은 약해져요. 지역사회가 약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이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는 스스로 노력하고 있잖아. 이 사람들이 계몽에서 빈곤과의 전쟁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행정은 잠시 위축되는 거죠. 그러다가 1970년대 민간 사회복지 조직에서 재원 조달 문제과 책임성이 강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사례 관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례 관리가 뭐죠?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의 복잡한 문제를 포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례 관리잖아요. 근데 원래 사례 관리는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재원 조달 문제와 책임성이 강조. 재원 조달은 어떤 문제가 있어? 중복구호나 이런 게 발생하는 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사례를 관리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례 관리가 언제 많이 활성화됐어요?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이 만들어지면서 공공사례복지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나라에 왜 이런 공공사례 관리가 가능했을까요? 2010년에 행복이음 시스템, 사통망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뭘 할 수가 있었어? 공공에서 사례 관리가 가능했었던 거죠. 사통망이 없었으면 사례 관리 자체가 공공에서 하기는 어려웠던 영역이죠. 근데 사통망이 있으면서 사례 관리가 어디에서 시작할 수 있었어? 공공에서도 할 수가 있었던 영역들이죠. 자, 그래서 1970년대 그래서 사례 관리가 시작됐고요. 70년대 말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진보주의가 등장하면서 효과성, 효율성, 책임성이 증가되기 시작했죠. 복지 예산을 줄이면서 이미 지출되고 있는 복지 예산에서는 뭘 증명하기를 원해요? 효율성과 효과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그 사회복지 정책이 누구에게로 많이 넘어가요? 국가가 아닌, 정부가 아닌 민간 사회복지 기관으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민간 사회복지 행정이 발달되기 시작을 한 거죠. 민간 사회복지 행정은 뭐예요? 우리 복지관의 조직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강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1990년대 이후는 민영화와 지방화, 시장화, 영리화 등 신자유주의 기조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서비스 공급 주체가 다양화되기 시작을 했죠. 우리가 배웠나요? 그 사회적 경제를 포함해서 바우처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원래 사회복지는 비영리 조직에서만 했었잖아요. 근데 바우처가 들어오면서 어때요? 영리 조직이 개입됐고, 그 다음에 뭐 사회적 경제라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들이 또 여기에 접목하면서 사회복지 공급이 다양화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 알면 되게 재밌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실시한 인보관 뭐예요? 반열방. 그죠? 그런데 이 반열방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태화 여자관이 보기에 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반열방 태화 여자관이라고 생각하고, 반열방이 없으면 태화 여자관을 선택하면 되고, 반열방이 있으면 반열방을 선택하면 돼요. 왜냐하면 반열방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북한 원산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인지 아닌지 모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화 여자관은 남한에 있고요. 그다음에 1944년에 조선 구호령이 공포가 되죠. 어떤 개념으로 조선 구호령이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일본에서 당근과 채찍의 의미로, 그죠? 이것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1946년에서 70년대 사이는 미군정 구호 중심 활동입니다. 그래서 카파 사업이라 그러죠.
외국 원조기관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까지? 1970년대 말까지. 1970년대 말 전까지는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복지 예산에 투여했던 예산보다 그 카파, 외원 원조기관에서 우리나라에 사용되었던 복지 예산이 훨씬 더 많은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나라가 외국 나라들을 돕고 있죠. 그죠? 외국에 가서 학교도 건립해주고 병원도 건립해주고 뭐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이제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40에서 60년대 보면 외연단체 비중이 컸고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지죠.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지고 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이 됩니다.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고 2014년에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지죠. 사회보장급여법이 실시된 건 2015년이고 만들어진 건 2014년이죠.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980년대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건립이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양시설이라든지 양로시설이라든지 이게 1980년대 활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1960년대 누구예요? 박정희 정권 이후에 복지가 한번 성장하죠. 그리고 1980년대 누구? 전두환 대통령 이후에 한번 성장합니다. 근데 이 전두환 대통령 이후에는 사회 서비스 법들이 많이 늘어나죠.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전부 다 1981년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시설들이 대거 만들어지는 거죠. 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이 대거 만들어진 데는 언제예요? 90년대. 1990년대. 이때 80년대는 뭐? 시설들이 대거 만들어질 때가 1980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987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가 됩니다. 근데 이때 전문요원은 뭐예요? 별정직이다라는 거예요. 공무원은 아니고 별정직. 자, 그 다음에 1990년대 보면 이때는 아까도 말했듯이 종합사회복지관이 대거 만들어졌죠. 만들어진 배경이 뭐라 그랬어요? 임대아파트 500호 이상이면은 그 안에 반드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렇게 건립하도록 그렇게 법제화되면서 전국에 엄청 많은 복지관들이 건립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제주도도 어디에 있어요? 서귀포는 어디 있어요? 서귀포는 그 주공 3단지가 그 임대아파트예요. 주공 3단지가 저소득 임대아파트예요. 그래서 주공 3단지 안에 복지관이 있어요. 우리 제주시는 어디? 아라주공 있죠. 여기에 복지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 제주도도 마찬가지 법에 의해서 양쪽에 복지관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1995년에 보건복지사무소 시범 운영됐죠. 5년 동안 시범 사업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보건과 복지가 같이 서로 연계, 협력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맞냐? 그리고 접근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보건복지사무소가 어디를 근거로 했어요? 보건소를 근거로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면서 일은 많이 늘어났는데 인력 충원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범 사업에서 더 진행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1997년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을 하고 시설 평가제가 도입이 됩니다. 1997년에 허가제하고 신고제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인가제가 있고요. 허가제가 있고 신고제가 있어요. 차이는 이거는 불허가가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허가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비 조건만 맞으면 승인 신청하면 무조건 허가해줘야 되는. 근데 허가제는 구비 조건을 가지고 신고를 했지만 불허가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불허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가제는 뭘까요? 얘도 얘랑 똑같아. 얘도 불허가 가능해요. 근데 얘 둘의 차이는 뭐냐면 허가가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인가는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은 법적으로 법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는 허가를 안 받고 건물을 지은 것 자체가 무허가이고, 무허가는 법적으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요? 강제 철거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인가사항은 인가를 안 받아도 법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인가 시설. 미인가 시설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그런데 법적인 제재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이 자체가 법을 어긴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신 미인가 시설로 운영하면 뭘 못 받아요? 지원을 못 받는 거죠. 조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으면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미인가는 지원을 받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불법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차이예요. 근데 신고는 무조건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우리 사회복지시설들이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시설이 많으면 인가제로 바꿔요. 그래서 통제하기 시작해요.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뭘로 바꿔요? 신고제로 바꾼 다음에 늘려요. 1997년에 어떻게 했다? 인허가 사항에서 뭘로 바꿨어요? 신고제로 바꿨어요. 신고제로 바꾸면 시설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죠. 손쉽게 조건만 갖추면 되니까. 자, 시설이 막 늘어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너무 쉽게 인가를 받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엉망인 데가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뭘 도입해요? 평가제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97년에 뭐예요? 인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고 신고제로 바꾸니까 시설이 많이 늘어나요.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뭘 도입해요? 평가제를 도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998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이 되고요. 2000년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권리가 강조된다. 이거는 시행이에요. 여러분들 시행하고 그 제정을 잘 보세요. 제정은 언제예요? 1999년 9월 7일 날 제정이 되고 시행이 2000년의 시행이에요. 여러분들 2000년이라고 외웠는데 2000년에 제정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2003년에 사회복지 1급 시험 제도가 도입이 됐고 지금 20년 여러분들이 19회째 시험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2004년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운영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운영을 했는데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운영을 한 거고 행안부에서는 뭘 한다 그랬어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했죠. 그래서 행안부가 더 세서 2007년부터 뭐예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도입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사무소는 제대로 시범사업도 하지 못한 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밀린 거죠. 그래서 2007년부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만들어졌고 2010년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통망이라 그러죠. 다른 말로 행복이음 시스템이에요. 행복이음. 사통망이 구축이 됩니다. 이 사통망이 구축되면서 2012년에 뭐가 가능해졌어요? 통합사례관리가 가능한 거죠. 이 통합사례관리는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하는 거잖아요. 공공기관에서 했잖아요. 그동안의 사례관리는 어디서 했어요? 전부 다 100% 다 민간에서 사례관리한 거거든요. 공공에서는 이 사례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통망을 기반으로 해서 뭘 할 수 있었어? 사례관리를 시작할 수 있어서 2012년부터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이 공공 사례관리를 시작을 했고 2015년에 사회보장정보원이 출범이 됩니다. 2015년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아까 사회보장급여법 2015년부터 시행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2014년에 만들어져서 2015년부터 이게 왜 만들어졌어요?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지고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지면서 많이 바뀌었던 패러다임이 뭐냐 하면 그동안은 사회복지 중심으로 우리가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지면서 사회복지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보장 개념이 달라졌죠. 사회보장 안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복지도 작은 개념의 사회복지가 들어갔고 문화, 예술, 체육, 고용, 이러한 주거 이게 다 사회보장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회복지 중심으로 정보가 관리됐다 그러면 2015년부터는 뭐? 사회보장. 그래서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복지, 주거, 문화, 예술, 체육 이게 전부 다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관리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016년에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죠. 우리 제주도는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아무튼 그랬고 그것이 읍면동 복지 허브와 연결되었고 2018년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이렇게 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3대 복지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줬죠. 그 다음에 2019년에 17년에 치매안심센터 치매국가 책임제 그죠? 현 정권에서 치매국가 책임제를
선포를 하면서 뭐예요? 치매 안심센터가 설립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광역 치매 안심센터와 그냥 치매 안심센터가 있죠. 우리 제주도에도 마찬가지 보건소에 이러한 역할들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들어와 있고요. 2019년에 뭐가 폐지됐어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가 됩니다. 또 변화되는 것은 2015년에 통합급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됐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뭐가 사라졌다 그랬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졌어요. 교육급여는 2015년에 사라지고 2018년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졌죠. 그런데 아직 뭐는 남아있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의 변화는 뭐가 있어요?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시범사업 운영되고 있죠. 사회서비스원.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관련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추구하고자 하고 있는 핵심 가치는 뭐예요? 서비스의 질 개선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갖고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사회서비스원이 들어가면 뭐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기존보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의 처우가 어떻게 될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장 넘어갈게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전달 체계는 뭐예요? 누가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누가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여기서 누가라는 것은 뭐예요? 공공이 전달할 것이냐. 그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공공에서 전달할 것이냐, 민간에서 전달할 것이냐,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서 전달하는 게 좋겠어요? 공공에서 해야 되는 게 있고 민간에서 하면 더 좋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생계비 지급. 어디서 하는 게 낫겠어요? 공공에서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죠?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생계비 지급이나 이런 것은 공공에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상담이라든지 밑반찬 서비스라든지 이런 건 누가 하면 낫겠어요? 민간에서 하면 훨씬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편리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공공이 하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고 민간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의 원칙에 보면 전문성. 사회복지 업무는 누가 담당해야 된다?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 자격의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은 통합성과 포괄성. 그죠? 이제 아시죠? 클라이언트, 이용자의 욕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이렇게 되고 있죠. 왜 이게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이렇게 되고 있죠. 그 전에는 먹고 사는 것 하나 그냥 단순했거든요. 그런데 현대로 올수록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해결해야 클라이언트가 좋은 상태, 편안한 상태, 즉 복지를 실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아울러야 된다. 다 아울러야 된다. 이건 뭐의 개념이에요? 포괄성.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포괄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포괄성은 자,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려고 그러면 하나의 기관에서 가능하냐? 어렵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도 가야 될 필요가 있고, 교육도 필요할 수 있고, 상담도 필요하고, 의료도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제각각이면 어때요? 이 친구는 인테이크만 하다가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급자가 어떻게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접근했을 때 가장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자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접근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통합성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통합성은 공급자 측면이고 포괄성은 누구예요? 수요자, 대상자 측면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통합성을 보면 클라이언트 문제는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도 서로 연계되어지고 조직 내 의사소통과 협력이 부족할 경우 서비스가 중복, 누락, 파편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어떻게 손에 손을 잡고 개입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기관 중심이다라고 되어 있죠. 포괄성은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 전문화, 집단 접근, 사례 관리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통합성과 포괄성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시험 볼 때는요. 적절성은 어때요? 서비스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서비스의 양과 질이 충분해야 된다. 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질, 또 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 이것이 둘 다 충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먹는데 아주 고퀄리티의 음식을 줬는데 너무 쥐꼬리만큼 줬어. 그럼 나는 만족할까요?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과 양이 다 충족되어질 때 그때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연속성은 어때요?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각종 서비스를 지속적이에요. 내가 A라는 서비스를 주고 있는데 이 A라는 서비스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1급 합격했어요. 그러면 지속성이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1급 합격됐으니까 좋은데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속성이에요. 좋은데 채용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승진할 수 있도록 아니면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연속성, 지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등성은 뭐예요? 동일한 욕구를 가지면 동일하게 제공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뭐에 의해서 보통 차별돼요? 어떤 성별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차별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평등성이고 책임성은 어때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평가를 받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 접근성은 아까도 얘기했던 편의성과 활용성 같이 기억하시라 그랬죠? 편의성과 활용성, 접근성 다 같은 말이고 물리적인 접근성이라든지 정보의 접근성 그리고 심리적인 접근성 이러한 것들이 골고루 다 충족되어질 때 우리는 접근성이 있다, 편의성이 높다, 활용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 전략. 자,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개선할 수 있느냐로 봤더니 종합서비스센터를 만드는 거죠. 하나의 서비스 분야에 대해 지역 내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놓는다. 우리가 2007년에 뭐가 만들어졌다 그랬죠? 생활지원 서비스가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종합서비스센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거기 가면 뭐예요? 복지만 상담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다 해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한 우리가 사회복지 전달 체계도 그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테이크의 단일화. 인테이크를 어떻게 한다? 인테이크를 전담하는 하나의 창구. 이렇게 이 모든 사람이 다 인테이크를 해버리면 인테이크 하다가 그 클라이언트 뻗어요. 그러면 어떻게? 단일한 인테이크 창구를 만들자라는 거죠. 인테이크를 전담을 하는 인테이크 창구를 만들면 여기에서 이 정보들을 다 공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테이크의 단일화, 그 다음에 종합적인 정보와 의뢰, 조직의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클라이언트의 의뢰나 서비스 간 연계를 목적으로 정보와 의뢰 시스템을 강화한다라는 거죠. 여기 의뢰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 기관과 기관 간에 어떻게 해요? 의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종합적인 정보를 갖고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교육기관에 의뢰를 하고 이렇게 의뢰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례 관리는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을 사례 관리라 그러고 트래킹. 우리가 뭘 트래킹이라 그래요? 네, 우리가 걷는 거 이런 거 트래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동을 하는 걸 트래킹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A 기관에서 B 기관으로 뭐 했을 때 이동했을 때 그 이전에 봤던 서비스의 이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유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다? 트래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트래킹 어려운 거 이거 처음 듣는 단어 아니에요. 걷는 거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는 그 이력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트래킹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할까요?